그 앞에 발표하신 그 주영석 교수님은 뭐 저보다 한참 선배시고 저도 최근에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막 쫓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은 아니지만은 그 그룹으로 보면은 후배고, 그 주영석 교수님이 주력산업 MD 1기고 저는 4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내공적으로 한참 부족한 것 같고, 그 큰 틀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를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전환의 그 산업 정책이 주로 어디에 포커싱돼 있고 각 부분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시장과 기업 활동의 변화,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의 이해, 그 다음에 산업 디지털 전환의 추진 방향, 제품 생산 서비스 부분에서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기반 환경 구축,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주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영석 교수님이 그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과거는 어떻게 보면 생산 기술이 좀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러 마켓이었습니다. 지금은 생산 기술이 고도화되고 고객들이 다양화되면서 바이어 마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TCO 중심의 제품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고객이 필요한 거를 제품을 만든 사람이 보고 이런 거를 되겠다라고 만들어서 그냥 일방적인 공급을 하는 그런 그 제품 중심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객은 어떤 서비스를 원해? 제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서비스를 원합니다. 어떤 하드웨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 제품에 대해서 그럼 어떤 제품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제품을 서비스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비스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제품이 결정이 되고 그런 서비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비스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조라는 말이 일부 그 생산이라는 말로 쓰는데 저는 항상 제조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 물어봅니다. 제조라는 거는 제품, 생산, 서비스의 모든 부분을 다 통합해서 얘기하는 그런 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제조란 말하고 생산하고 막 혼동돼 쓰는데 그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교수님도 이런 차트를 썼지만 우리가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1960년도에 포드가 T 생산 모델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를 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GM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자동차를 얘기하면서 색깔도 다르고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 제조 자동차 산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소위 말해서 지트 생산 방식을 통해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산 변화에 있어서 향후의 변화 시대에는 어떤 생산을 가야 될까? 기존은 개념은 컨베이너 생산 방식에서 셀 생산 방식, 소위 말해서 고객 맞춤 생산 방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그런 관점을 자동차 산업의 패권에서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이 협업을 과거는 자동차의 수직 계열화된 산업들과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 예를 들어서 벤츠가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고 또 자동차들은 금융이라든가 전자산업하고 손을 만들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동차 산업 내에서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차별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간의 대표적인 자동차 혁신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은 테슬라가 우리가 흔히 만든 OTL, 오버더 방식과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개념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자동차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자동차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면서 전기 자동차의 사업을 하는 것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는 하나의 툴이고 여기에 통한 전기 자동차에 연결한 수많은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발전 부분, 보험 부분, 서비스 부분, 위성 부분 모든 부분에 진출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 테슬라의 전략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의 발전은 자동차의 전동화, 자율화를 가지고 있고 기업 간의 전문 분야가 서로 경계에 붕괴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에 보면 0.5 티어라는 새로운 개념의 협업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죠. 수직 계열화가 하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산업 디지털 전환이 뭘까요? 산업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애매모호거든요.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 이거 탄소가 나오지 않아야 돼. 탄소가 안 나오는 발전을 해야 돼. 탄소가 안 나오는 자동차가 돼야 돼. 명확히 눈에 보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뭘까? 디지털 전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지만 결국은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산업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목적이 뭘까요? 디지털 전환은 하나의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산업은 고도화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정책이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얘기지 디지털 전환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전환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방법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정했으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3대 요소라고 하죠. 초연결, 초지능, CPS. 그럼 그거를 구성하는 가장 밑에 지식은 데이터와 도메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메인 지식이죠. 우리는 디지털 전환 얘기하면 데이터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는 도메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자동차 산업을 모르는 사람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기획 방향은 목적과 정책과 기술과 데이터로 가지만은 실제 실행 방향은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를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반대의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은 목적이 아니다. 하나의 중요한 툴이다. 그 다음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도메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까지 여정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대화를 해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혼동을 합니다. 특히 어떤 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쪽을 얘기하면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모빌리티 사업을 얘기를 하면서 도로를 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맞은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3차 산업, 업무전 산업화라는 문제와 산업 전환이라는 건 다릅니다. 디지털 전환은 그 산업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들이 데이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모으면 인포메이션이 되고 인포메이션을 분석하면 인텔리전스가 된다 합니다. 자, 데이터가 아까만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데이터 업무전산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진흥화, 인텔리전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산업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공공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의 기술 기반 지식을 갖고 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공인 개인 서비스 산업의 데이터와 우리 제조 산업의 데이터를 많이 혼동을 합니다. 공공 서비스는 개인 정보고요. 제조 산업은 기업의 영업 범위면서 자산입니다. 데이터 특징을 보면은 공공 개인 서비스 산업은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고 활용을 고려하지만은 제조 산업은 활용 목적을 결정한 뒤에 그쪽에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주로 정책은 데이터 3법이 되어 있고요. 공공 서비스는 제조 산업 데이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작년도 11월에 처음에 그 결정이 됐고 올 7월부터 실효가 되는 촉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아X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이터 댐 전략은 다목적 댐 전략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물들을 우선 가둬놓고 나중에 기업 용수로도 쓰고 식소로도 쓰고 농용으로 쓴다. 그거는 일반 그 개인 서비스입니다. 산업 데이터에서는 우린 석유 탐사자하고 똑같다. 석유 탐사를 하는 잘하는 석유가 있는 걸 광물 자원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딱 정해서 탁 파이프를 꼽아서 뽑아내는 것이 산업 디지털 쪽에서 필요한 데이터 정책이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기회 손실과 돈을 잃어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조산업 활용 데이터는 뭔가? 우리는 맨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적습니다. 현장의 데이터를 측정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AI에서 말하는 슈퍼바이즈 러닝과 넌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야 되는데 페일리어 사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큰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리적 모델 있죠? 설계 정보가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가, 우린 측정 데이터가 적다는 것이지 물리적 모델과 설계 정보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제조업에서.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이런 물리적 모델과 설계 정보를 잘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는 디지털 트윈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전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핵심의 논의 테마가 되고요. 자,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건 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기술, 인력, 자금 등 역량이 부족하고 당연하죠. AI를 아는 사람도 없고 장기간 투자해야 되는데 돈도 너무 많죠. 기본 법령이라든가 추진체계, 인프라 미흡하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공공 개인 서비스는 돼 있는데 산업 부분은 활용가치,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의 데이터의 거래에 대한 제도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신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유스 케이스, 목적을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는 실제 갑이진 갑이지 아웃, 쓸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데 개인 서비스나 공공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자,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 통상 정책의 이슈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은 하드웨어 수출했는데 이제는 서비스를 수출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건 데이터가 매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가 국경 간에 거래가 돼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내 테리토리를 벗어난 데이터에 대해서 어디가 주권을 가질 것인가, 소위 말해서 디지털 네이션에 대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마존의 AWS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데이터 로gin이 발생합니다. 우리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데이터는 거죠. 일껏 힘들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국경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존의 하드웨어를 수출하는 산업에서 서비스를 수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이슈들이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죠. 자, DS 추진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대업 비전은 전반적으로 환경의 변화라든가 인간 중심이 돼야 되고 결국은 제품 혁신이 있고 생산 혁신이 있고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품단과 생산단과 서비스단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혁신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조산업의 서비스와 추구는 가상화 기반의 지능의 디지털 트윈은 시공간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능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판단된 지능화를 실행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의 현실 세계에선 로봇화를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대신 제가 말하는 로봇화라는 건 로봇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타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로봇화를 얘기합니다. 자율차도 로봇화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적 산업 구조에 필요한 그 산업 디지털 확산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뭐 외국에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외국에서 그래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산업 구조와 그 사람들의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제철 산업도 있고 화학 산업도 있고 시멘트 사업도 있습니다. 독일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동차가 60%가 됩니다. 그럼 독일에서 하는 걸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산업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거기는 자동차 산업이 60%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60%가 안 됩니다.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그럼 우리에 맞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소 중견기업의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스마트 팩토리를 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에 맞는 모델을 써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은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은 크게 두 가지에서 가치가 나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서 나오거나 자기 주도형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능합니다. 자, 중소기업은 대량 생산 아닙니다. 자기 주도형 서비스와 제품을 만든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맞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정어리대 전략을 표현했는데 정어리대 전략에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 중심의 대중소 상세 전략과 동일 중소 중견기업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는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전략.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한 명이 만지는 것보다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전략.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모델과 자기주도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 산업과 수평적 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매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인력을 가질 수 없고 제품 설계 인력도 못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주는 이네이블 기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DX 전문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어떻게 나오냐를 보게 되면 크게 산업과 산업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좌측 부분의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 여기서 밸류체인에 한 5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차가 됐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헬스케어와 금융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전의 비즈니스가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기업 내에서 기획, 설계, 생산, 서비스에서도 효율화가 나오지만은 설계를 통해서 설계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고 생산을 통해서 생산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 서비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운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수도 있고 기업 내의 효율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뭔가요라고 하면은 어떤 회사가 설계 쪽에 특히 예를 들어서 조선 사업에서 굉장히 복잡한 조선 그 설계하는 그 모델을 만들고 거기엔 설계 생산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설계 그 기술을 해외 수출할 수가 있으면 그게 바로 설계 서비스 비즈니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형에 대해서 품질 관리가 안정화가 되는 새로운 측정과 평가 분석 방법을 만들었다면 그걸 하나의 서비스 모델로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나오면 그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쪽의 사업을 확장한다는 개념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새로운 것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동차처럼 약간 B2C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것과 철강 산업처럼 B2B 중심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인 산업은 다른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제품 혁신, 생산 혁신, 서비스 혁신, 신산업 창출인데 전반적인 혁신은 자동차 산업은 결국은 산업 간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타겟골이 되지만은 철강 산업은 생산 혁신의 효율화라든가 안전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 장비 관리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서 산업 간 다른 정책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산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디지털 전환 정책을 작년 4월 1일 날 빅푸시 전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산업 디지털 전환은 이게 뭔가요?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고 돈을 벌게 되지만 다양한 분야에도 가능합니다. 자,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 디지털 전환이 없으면 실패를 합니다. 자, 우리 파워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거는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수많은 그 시설 어떻게 유지 관리하나요? 이거 그 디지털 전환에서 헬스 모니터링해서 해야 됩니다. 작업 안전, 요즘 산업재 처벌법이 나오죠. 이거에 대한 것들도 카메라나 로봇 하나 여러 가지 그 측정과 대응 방안을 만드는 디지털 전환으로 많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 현장에서 힘들죠. 헬스케어도 문제가 되죠. 이것도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다 해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탄소 증려, 작업 안전, 고령화, 건강관리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 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어느 기업의 비즈니스만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화 전략을 보게 되면 크게 2가지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이동 기술 기반 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빌리티 산업을 얘기합니다. 자율차, 자율응한 선박, 그다음 모바일 로봇, 그다음에 UAM 같은 그런 부분에 자율이동 기술 기반 산업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율이동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율작업 기반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로봇, 굴삭기, 농기계, 3D 프린팅, 제조 장비 이런 쪽은 자율작업 기반의 산업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품이 자율이동 기반과 자율작업 기반이 있습니다. 그건 2가지가 분명히 나누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자율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비즈니스가 변화를 보게 되면은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되면서 이런 비즈니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율주행 전기차가 되면 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해야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된다는 거죠. 자율화 기능이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 가능성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계식 산업으로 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서비스를 하겠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굴삭기가 반자동 굴삭기가 되게 되면은 작업 생산성을 60%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탄소 중립도 나오고 생산성도 좋아집니다. 결국 자율 작업 기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 작업이나 자율 이동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와 다르게 좀 가상화 기반의 로봇화 기반의 선두형 협업 공장, 소위 말해서 가상 협업 공장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중소기업의 단위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산업을 혁신시키고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의 변화도 필요하지만은 그 산업 전체의 변화를 혁신해야 됩니다. 개별 기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기업들이나 선도 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걱정이 뭐냐? 현재 말고 다음 제너레이션의 혁신과 변화를 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맞는 적합한 생산 방식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혁신을 할 수가 없다. 좋은 서비스를 생각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제가 말한 제일 첫 페이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조선산업에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좋은 그 선박을 개발하고 했다고 해도 생산이 안 되면은 아니 됐냐? 2차 전지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화를 많이 이루었지만은 해외에서 많은 공장을 짓고 수율을 올리지 못하고 전체 최저가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에 밀릴 거야. 자동차 산업이 말합니다. 고객들은 결국은 맞춤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컨베이너 생산 말고 셀 생산 방식을 통해서 맞춤형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면 안 될 거야 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선도형 그 비즈니스의 변화의 고민과 또 하나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네이블 기업이 없어. 우리나라는 독일의 지멘스 같은 기업이 없어. 결국은 그런 선도형 미래의 보는 수요 산업의 전략과 그거를 실행시켜 줄 수가 있는 이네이블 기업의 육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상협업공장이라고 하는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 3만 대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런 모델이 가능을 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조산업의 서비스화의 정의를 보게 되면 제조 정의가 왜 필요하냐? 이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필요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왜 필요한 거 잘 보면 가치 사슬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변화가 요구됩니다. 구동무형이라든가 공유무형들이 나왔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AI라든가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가 나오면서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서비스와 배경 같은 경우는 IT와 OT가 결합돼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나는 안 오면은 뒤처지는 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들은 자꾸 그냥 제품 말고 나는 서비스를 원하고 최종적인 가치평가, 활용 가치를 중요시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또한 하드웨어만 만들게 되면은 점점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5% 내지 10%라는 얘기죠. 그럼 서비스를 만들면 더 이상의 부가치 창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4만 불 시대 가지만 5만 불, 6만 불 가려고 하면 현재 하드웨어를 많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현재에 만드는 것에 대한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가격을 올리려면 서비스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제조 기반 서비스로 창출되는 게 뭐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산업, 트랜스포테이션 에저 서비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에저 서비스, 매니팩처링, 이퀴먼트 에저 서비스, 프리 매니지먼트 에저 서비스, 플랜트 오퍼레이션, 머신 헬스 에저 서비스, 에너지 세이빙 에저 서비스, 프로덕션, 커넥티브 팩토리 에저 서비스,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이미 다 알려지고 나와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IDX 지원할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그럼 이익이랍니다. 아닙니다. 기업은 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ESG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SI 조그만 이네이블 기업들의 SI 기업들은 조그마한 기업들입니다. 기술적 집약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산업 도메인과 그런 보유한 사람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 어떤 개별 맞춤형 제품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네이블 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을 표준화시키고 모듈화시켜 놔야 성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정책들은 특화된 IDS 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회사를 육성을 하고, 디지털 전환 협업센터를 구축하고, 창업 진입을 위한 비용 보조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적인 법과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나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 인력을 보면은 우리는 대학 교육만 얘기하지만은 전체적인 교육 방법은 기초교육이나 대학 교육이나 재교육이나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리서치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정책적인 보면은 산업이 대학 교육의 부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통합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기본소득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대학에 AI 학과를 몇 개 만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대 안에 연구실에서 AI를 활용한 연구를 할 수 있어야만이 도메인 날리지와 AI 지식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시장에 나와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산업을 모르는 사람이 AI만 기술만 있으면은 전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통상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트윈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디지털 트윈은 쌍둥이다 그런데 요즘 저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자주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상징적이고 쇼 문화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메타버스는요, 실제와 같이 안 와도 되고요,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은 다른 얘기입니다. 또 메타버스와 XR 부분을 다시 아닙니다. XR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인터페이스 해주는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나 해외 국가 산업 쪽에 얘기하면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일부 산업에서 얘기하는 건 교육이나 그런 것 때문에 메타버스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즘 보는 우리나라 세 번째 등대 공장이라고 얘기했던 LG 쪽에도 보면은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디지털 트윈과 로보타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메타버스란 말은 안 나옵니다. 뭔가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꾸 메타버스를 쓰는데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해주시고. 자, 디지털 트윈의 가장 사례를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이 자동차 쓰는 내비게이션이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현실 세계와 똑같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다 사고 나. 두 번째, 실시간 교통 정보가 연결돼 있죠. 세 번째, 거기서 시뮬레이션에서 최적의 길을 알려주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들을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캡처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다 돼 있잖아요. 실제와 똑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다. 자, 그럼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크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디지털 트윈을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기술적 단계를 1단계부터 그 생계원 쪽에서 5단계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1단계 써도 되고 2단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도 부품 단계 써도 되고 전체 시스템 단계 써도 됩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 이렇게해서 그래서 플랫폼 여러의 디지털 트윈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란 말들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디지털 트윈 운용 개념은 뭐 당연히 나오는 거. 자, 그럼 디지털 트윈의 강점이 뭐냐? 다양한 그 디지털 트윈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예상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 서비스 산업에서 디지털 트윈이 안쪽에서 없는 디지털 트윈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 파악을 IoT를 통해서 연결해서 현실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CA 모델을 통해서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 다양한 모델에서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디지털 트윈 안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조업에서 늘상 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고 우리 제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례는 뭐 물리계에서 이렇게 있고 지도도 있고 이런 물리계 도로 정보와 지도를 통해서 가상원에서 물리계 쪽에서 시뮬레이션 내비게이션도 되고 그 지도의 그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배달 서비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상화된 것들이 연계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말한 대표적 사례가 그래서 스마트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지만은 우리 산업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생산, 서비스, 제조 공정 모두를 나중에 가상화, 디지털 트윈을 가상화한 다음에 그 안에서 최적화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로봇화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 이 자료는 그 GA 쪽에서 발표한 자료와 유사한데 이런 자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IT 연결해서 클라우드 한 다음에 다양한 이런 거에 밸류 창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수많은 서비스와 수많은 일들 할 수 있어요. 인터랙션, 사람과 장비의 인터랙션, 사람과 로봇과의 인터랙션, 그 모든 관계를 디지털 트윈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은 산업 디지털 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의 그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 디지털 트윈 정책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산업 정책은 계속 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계속 그 제안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이 정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